매달 34만 9,7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느냐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받는 돈도 아니고 월급이 없다고 무조건 받는 돈도 아닙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247만 원을 넘는 순간 탈락할 수 있고,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이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소득 인정액이 실제로 손에 쥐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 예금, 자동차, 부채, 이자, 임대료, 배우자의 연금까지 일정한 공식으로 월 소득처럼 바꿔 더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왜 떨어졌느냐는 말이 실제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기초연금에서 완전히 탈락한 경우인지 일부 감액을 받는 경우인지 다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월 34만 9,700원이라는 돈을 막연히 기대하지 말고 내 통장과 내 재산이 정부 계산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름은 연금인데 계산 방식은 생활비 심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받는 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공적 지원입니다. 두 제도는 같이 받을 수도 있고 어느 한쪽 때문에 다른 한쪽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값이나 예금, 자동차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나눠야 할 말은 탈락과 감액입니다. 탈락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서 지급액이 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감액은 대상은 맞지만 국민연금, 부부수급, 소득역전 방지 같은 이유로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 말하면 모든 판단이 꼬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단독가구라면 1년으로 약 420만 원에 가까운 현금 흐름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깎여서 부부 합산 최대 월 55만 9,52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식비와 병원비, 관리비와 통신비 사이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 장보기 비용이고 누군가에게는 약값과 교통비를 버티게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작은 보너스가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바닥을 받쳐주는 현금으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신청해보니 안 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때 많은 분이 월급이 없는데 왜 안 되느냐고 묻습니다. 답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들어오는 돈과 갖고 있는 재산을 한 달 소득처럼 바꾼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 금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인지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봅니다. 그 선 아래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선 위면 기초연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전년보다 19만 원 올라갔습니다. 부부가구 기준도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 기준이 올라갔다는 말만 들으면 더 많은 분이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르신들의 공적연금 소득, 사업소득, 주택과 토지 가치도 같이 움직입니다. 기준선은 올라갔는데 내 재산 평가도 올라가면 결과는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만 외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항목 중 무엇이 소득 인정액을 밀어 올리는지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근로소득은 일부를 빼줍니다. 근로소득을 볼 때는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일을 계속하는 어르신에게는 이 공제가 중요합니다. 월급이 조금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해서 받는 돈은 일정 부분을 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으로 보고 덜 잡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처럼 116만 원 공제가 붙는 돈이 아닙니다. 받는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끝이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가고 동시에 기초연금 연계 감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곧 탈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전체가 기준선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에서 많이 언급되는 2026년 기준선은 월 52만 4,55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50%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 선을 넘고 소득 재분배 급여액이라고 부르는 A급여액 기준도 함께 넘으면 연계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A급여액 기준은 26만 2,270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개인마다 국민연금 구성과 가입 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대본에서 이 부분을 단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국민연금 월액처럼 보여도 A급여액이 다르면 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탈락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연계 감액이 적용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 수준인 17만 4,850원은 보장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득과 재산 때문에 소득 인정액 자체가 기준선을 넘으면 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자는 2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계산이 헷갈립니다. 두 번째 큰 함정은 재산입니다. 기초연금은 집을 팔라는 제도도 아니고 예금을 쓰라는 제도도 아닙니다. 다만 집과 예금을 아무 영향 없는 물건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정해진 공제액과 부채를 빼고 남는 금액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한 뒤 12달로 나눕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대도시 일반 재산 기본 공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기준으로 쓰입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부채도 무조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과 증빙에 따라 반영됩니다. 이 공식 때문에 월급이 없어도 집 한 채와 예금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생깁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오른 해에는 체감소득은 그대로인데 심사표의 재산 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내 생활은 그대로인데 정부 계산에서는 여유가 있다고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감정이 상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기 전에 어느 항목이 얼마로 잡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에서 소득 인정액 산출 내역을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납득하든 못하든 심사는 공식으로 움직입니다. 공식을 알아야 이의가 있는 부분도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생활에 필요한 이동수단일 수 있습니다. 시골이나 외곽에 사는 분에게 차는 병원과 시장을 가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일정 기준을 넘는 자동차가 매우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와 안내에서는 고가 자동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처럼 잡히는 사례가 나옵니다. 차가 실제로 돈을 벌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에서는 재산으로 강하게 반영됩니다. 더 조심할 부분은 공동명의입니다. 자녀가 보험료나 명의 문제 때문에 부모 이름을 조금 넣자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지분이 작으니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 사례에서는 지분과 무관하게 차량 가액 전체가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자녀차에 이름을 올렸는데 내 기초연금이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족 간 신뢰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계산이 명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가 차량 공동명의가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생업용이거나 장애인 차량이거나 오래된 차량인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말은 그냥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차량이 예외 조건에 들어가는지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자녀에게 넘긴 재산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으니 이제 내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 마음에서는 이미 준 재산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일정 방식으로 계속 추적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는 개념도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썼다고 인정되는 금액만큼은 시간이 지나며 빠지고 남은 부분은 한동안 재산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기초연금만 받기 위해 재산을 급하게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수급 전략처럼 말하는 컨텐츠는 위험합니다. 집을 넘기면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말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가족 분쟁과 세금 문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증여는 기초연금 계산 하나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상속, 증여세, 주거권,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의 생활 안정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언제, 무엇을, 얼마로, 누구에게 넘겼는지 정리해 상담해야 합니다. 그 자료 없이 나는 재산이 없다고만 말하면 심사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5번째 함정은 자녀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부모님이 자녀 명의 집에 사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계산은 가족의 선의를 그대로 복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정 가격 이상의 자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무료 임차 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에서는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주택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 기준이 확인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 집에 월세 없이 살고 있어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주거 이익을 소득처럼 보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신청하면 생각하지 못한 소득이 생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지 않아 생활비가 줄어든 것뿐입니다. 행정계산에서는 그 줄어든 월세 부담을 소득에 가까운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집에 살고 있다면 집값 기준과 거주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사는지 따로 사는지 전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비용 부담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6번째 함정은 직역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민감한 부분은 배우자입니다. 현행 안내에서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다른 배우자의 기초연금까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불만이 많고 실제로 개정 논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중이라는 말과 이미 바뀌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2026년에 관련 개정안이 거론되고 국회에서 다뤄지는 흐름은 확인됩니다. 다만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확정된 것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본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배우자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는 제외 가능성이 크고 개정 논의는 있지만 아직 개인 수급을 보장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보수적이고 안전한 표현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이력이 있다면 본인 신청 전에 이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7번째로 자주 나오는 오해는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면 소득평가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집,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처분 재산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채가 줄어들어도 소득 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출을 갚았다는 것은 생활에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심사표에서는 부채 차감액이 줄어든 것이므로 재산 환산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아도 비슷합니다. 현금이 들어오거나 부동산 지분이 생기면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늘어납니다. 이자 소득이 아주 작아도 금융재산 자체가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내 통장에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만 보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잡혀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8번째는 부부 기준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의 2배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247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두 사람이니까 단순히 2배로 보면 494만 원이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생활비를 함께 쓰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 기준과 지급액에 별도 구조가 들어갑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가 깎입니다. 한 사람만 받는 경우와 두 사람이 같이 받는 경우의 계산이 다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들어갑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 재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부부 합산 기준으로 봐야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 말은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감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 분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분에게 기초연금을 전액 주면 기준선 바로 위라서 못 받는 분보다 총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일부를 깎습니다. 이 감액은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기는 벌이 아닙니다. 제도 안에서 경계선 문제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결과 통지서를 볼 때 왜 전액이 아니냐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감액 항목이 적용됐는지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인지 부부 감액인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인지가 다릅니다. 이름은 비슷하게 어렵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구분해야 다음 행동도 달라집니다.
몇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신청과 재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이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탈락했다고 평생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은 바뀝니다. 배우자 상황도 바뀌고 부채도 바뀌고 공시가격과 금융재산도 변합니다. 2026년 7월분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와 관련해 별도 신청 부담을 줄이는 변화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된 분이 나중에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말도 자동으로 모두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신청 이력, 이력관리 등록, 소득과 재산 확인, 행정 처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분이라면 이 제도의 보호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그냥 버리지 말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볼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는데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 조건이 맞아질 때 자동 처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장만 준비해도 상담 방향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11번째로 신청 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A급여액 조회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셋째, 예금과 주식, 보험, 해지 환급금처럼 금융재산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넷째, 집과 토지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차량가액과 명의구조를 봅니다. 여섯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일곱째, 부채가 있다면 어떤 부채인지 증빙을 챙깁니다. 여덟째, 직영연금 수급권이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자료를 갖고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최종 결정은 행정조사와 공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의 계산을 해보면 어느 항목이 위험한지 미리 감이 옵니다. 상담을 받을 때도 그냥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보다 이 항목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잡히나요? 라고 묻는 편이 낫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면 답도 구체적으로 돌아옵니다. 12번째는 통지서를 읽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결과부터 봅니다. 지급 결정인지, 부적합인지, 금액 변경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유를 봅니다. 소득 인정액 초과인지, 직역연금 제외인지, 자료 미제출인지, 감액 적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소득 인정액 초과라면 실제 계산된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선정 기준액을 얼마만큼 넘었는지가 다음 판단을 좌우합니다. 아주 조금 넘었다면 다음에 기준 변경이나 재산 변동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넘었다면 어떤 재산이 원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제외라면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의 어떤 수급권 때문에 제외됐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 미제출이나 확인 지연이라면 서류 보완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감액이라면 탈락이 아니므로 받은 금액의 산식을 확인합니다. 통지서를 읽을 때 감정이 앞서면 중요한 문장을 놓칩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상담하러 갈 때는 통지서와 신분증, 금융자료, 차량자료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13번째로 가족과 이야기할 때의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문제는 부모님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자녀가 대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선의로 한 행동이 부모님의 수급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가 대표적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부모 돈을 넣거나 부모 명의 통장에 자녀 돈을 보관하는 일도 위험합니다. 가족끼리는 잠깐 맡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명의와 자금 흐름을 봅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돈은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나 상속계획의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세금, 건강보험료, 주거안정이 함께 얽힙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내 기초연금 계산에 내 차나 내 통장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명의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자. 이 말은 자녀를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서로 곤란해지는 일을 막자는 말입니다. 14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을 통과하는지 먼저 봐야 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받을 수 있더라도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액과 탈락을 나누면 답이 보입니다. 월급이 247만 원을 넘으면 단독 가구는 바로 탈락입니까? 그것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가 반영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합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괜찮습니까?
주택가격, 지역공제, 부채, 금융재산, 배우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집 한 채라는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차가 4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끝입니까? 차량 종류와 용도,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고가 차량은 매우 강한 위험 신호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으면 이제 괜찮습니까? 처분 재산과 자연적 소비금의 규칙 때문에 일정 기간 반영될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15번째는 말의 수위를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주제는 썸네일과 제목이 세게 나가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별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받는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 방법이면 된다 같은 말은 위험합니다. 특히 법률, 세금, 투자 조언처럼 들리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확인 순서와 공식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기준 연금액 34만 9,700원은 공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만 원, 금융재산 기본공제 2천만 원, 고가 차량 4천만 원 기준도 확인해야 할 숫자입니다. 국민연금 52만 4,550원 선은 연계 감액 가능성을 보는 출발점입니다. 직역연금 배우자 기준은 현행 제외 원칙과 개정 논의를 분리해야 합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판락 후에도 다시 확인할 장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청자가 겁만 먹지 않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공포만 남기는 콘텐츠는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6번째로 실제 생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69살 어르신이 있습니다. 월급은 없고 국민연금은 월 50만 원 정도입니다. 이분은 국민연금만 보면 연계 감액 위험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대도시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예금이 조금 있으면 재산 환산액이 붙습니다. 차량 명의까지 있다면 계산은 더 달라집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월 70만 원인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연계 감액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재산이 적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일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계산표를 봐야 합니다. 부부 사례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고 다른 사람은 소득이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과 예금이 같이 들어가면 한 사람 소득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20% 부부 감액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례는 주변 이야기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친구는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느냐는 질문의 답은 대부분 소득 인정의 구성 차이에 있습니다. 17번째는 상담 전에 하면 좋은 작은 준비입니다. 종이에 4칸을 그려보십시오. 첫 칸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을 씁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료, 이자, 근로소득을 적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재산을 씁니다. 집, 토지,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를 적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빠질 수 있는 항목을 씁니다. 부채,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근로소득 공제를 메모합니다. 네 번째 칸에는 특수위험을 씁니다. 직영연금, 자녀 증여, 공동명의 차량, 자녀 집 무상거주, 통장 명의 문제입니다. 이 4칸만 정리해도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담당자도 자료가 있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 없이 기억에 의존하면 빠지는 항목이 생깁니다. 특히 배우자 자료는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부부가 따로 관리하던 통장이나 보험도 심사에서는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간다면 부모님 자료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리 신청과 조회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18번째로 업로드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기준은 현재 대본의 바탕입니다. 하지만 연금과 복지제도는 고시, 시행령, 국회 논의, 현장 안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직영연금 배우자 제외 조항은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자동 처리도 실제 현장 문구와 시스템 적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설명란에는 기준일을 적어야 합니다. 시청자에게도 개인 수급 여부는 공식 상담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도움을 주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복지제도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의 목적은 대신 판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게 질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묻는 사람이 더 정확한 답을 받습니다. 19번째는 오늘 내용을 행동 순서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첫 단계는 기초연금 신청 이력 확인입니다. 아직 신청한 적이 없다면 만 65살,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신청했다가 떨어졌다면 부적합 사유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득 인정의 구성 확인입니다. 월 소득,
국민연금, 재산 환산액, 부채 반영을 나눠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확인입니다. 52만 4,550원 선을 넘는지, A급여의 조회가 필요한지 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특수항목 점검입니다. 직영연금, 차량, 증여, 자녀집, 공동명의, 통장 명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 여부 확인입니다. 탈락했더라도 조건이 나중에 맞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변경이 생길 때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사망, 재산 처분, 부채 변화, 국민연금 변동, 공시가격 변동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움직이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20번째로 마음의 기준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내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 관리를 잘못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도의 계산표와 내 생활이 다르게 보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감액됐다는 말도 손해만 뜻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맞지만 제도 안에서 조정된 금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보고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 떨어졌는지, 무엇이 잡혔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는 한 번 놓치면 아깝지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력관리 등록과 재확인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말만 듣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반대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생활계획을 세우지도 마십시오. 공식 기준과 내 자료를 맞춰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생활 언어로 다시 남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내 월급만 보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탈락표가 아니라 감액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과 예금은 월 소득처럼 바뀌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공동명의는 생각보다 큰 변수입니다. 자녀에게 넘긴 재산도 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영연금과 배우자 기준은 현행 제외 원칙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한 번 탈락해도 이력관리와 재확인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숫자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기준 연금액 34만 9,700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소득 인정액은 어떤 항목 때문에 이 금액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기초연금 상담의 방향을 바꿉니다. 통장에 들어올 돈을 기다리기 전에 내 자료가 계산표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은 아는 만큼 받을 가능성이 열리고 모르는 만큼 놓치기 쉬운 노후 생활비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복잡한 제도를 다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국민연금, 내 재산, 내 차량, 내 배우자 기준, 내 신청 이력을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를 확인하면 적어도 막연한 탈락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첫걸음은 큰 투자 판단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적 현금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확인을 오늘 미루지 마십시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은 계산식 자체보다 내 생활 감각과 행정 기준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집 한 채가 노후의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정부 계산표에서는 그 집이 일정 금액을 넘는 재산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예금이 병원비와 장례비를 위해 남겨둔 돈입니다. 심사표에서는 금융재산이고 기본공제 뒤에 남는 금액이 월 소득처럼 환산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자녀 차명의의 이름을 빌려준 정도입니다. 계산표에서는 자동차 재산이 내 이름과 연결된 항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분노만 남지 않고 확인할 지점이 보입니다. 제도가 내 마음을 알아서 읽어주지는 않습니다. 서류와 명의와 숫자로 읽습니다. 그러니 억울할수록 감정의 말을 자료의 말로 바꿔야 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라는 말보다 제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이 각각 얼마로 잡혔습니까? 라고 묻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라는 말보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감액산식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라고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집은 사는 집뿐입니다 라는 말보다 일반 재산 공제 뒤 월 소득 환산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차는 자녀가 탑니다 라는 말보다 차량 명의와 차량 가액이 제 산정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이 까다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해야 내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자료를 고쳐야 하는지 판단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손해보는 지점은 신청 전 포기입니다. 누군가 국민연금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대로 포기합니다. 옆집 사람이 집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서류도 넣지 않습니다. 자녀가 우리 집은 안 될 거라고 말하면 확인을 미룹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감액과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택도 가격과 지역 공제와 부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부도 한 사람의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상황까지 합산합니다. 그래서 남의 결과는 참고가 될 수 있어도 내 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받는다고 나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친구가 떨어졌다고 나도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예금, 부채, 차량, 배우자 연금, 증여 이력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국민연금 월액처럼 보여도 가입 이력과 A급여액이 다르면 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주변 말만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결과 통보를 받고도 이유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적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마음이 다칩니다. 하지만 부적합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초과라면 얼마를 초과했는지 봐야 합니다. 직영연금 제외라면 어떤 수급건이 원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미비라면 보완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거주 요건이나 국적, 해외 체류 문제가 얽혔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봐야 합니다. 사망이나 배우자 변경처럼 가구 구성이 바뀐 경우에는 지급 중지 시점과 재신청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다음 행동이 없습니다. 이유를 알면 기다릴지, 다시 계산할지, 서류를 보완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조용히 끈질기게 묻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자료가 어떤 항목에 들어갔는지 하나씩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을 나눠 적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재산입니다.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를 빠짐없이 봅니다. 세 번째 자료는 빠지는 항목입니다. 부채,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근로소득 공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자료는 위험 항목입니다. 직영연금, 증여재산, 처분재산, 자녀집 무상거주, 공동명의 자동차, 명의가 섞인 통장입니다. 이 네 묶음을 갖고 가면 상담이 훨씬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담당자에게도 계산할 재료가 생깁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복지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모의 계산 결과가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행정정보와 금융정보, 공적 자료가 더 들어갑니다. 모의 계산은 방향을 보는 도구입니다. 초과가 크게 나오면 원인을 찾고 기준선 근처로 나오면 상담을 더 꼼꼼히 받아야 합니다. 기준선보다 조금 아래로 나온다고 안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누락한 금융재산이나 차량, 배우자 자료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의 계산에서 조금 넘는다고 영원히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과 소득은 달마다, 해마다 바뀝니다. 기준도 매년 조정됩니다. 그 변화 때문에 수급 희망 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탈락한 뒤에도 나중에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력 관리 역시 신청과 등록이 전제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안내되는 자동 처리 변화는 좋은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아무 절차 없이 돈이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신청 이력과 등록 여부, 시스템 확인, 수급 가능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락하신 분에게 오늘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이력 관리 등록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제가 수급 희망 이력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확인하십시오.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등록되어 있다면 유효기간과 이후 안내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이 작은 확인이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자녀가 대신 챙겨드린다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한번 떨어졌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녀도 바빠서 다시 신청하자는 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단위 현금 흐름입니다. 한 달은 작아 보여도 1년이면 큰 돈이 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기준으로 1년이면 약 420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최대 합산으로 보면 약 670만 원을 넘는 생활비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은 여행비가 아니라 병원비, 식비, 관리비, 난방비로 쓰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이 기억할 기준을 다시 분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52만 4,550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는다면 기초연금 연계 감액 가능성을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A급여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계 감액은 단순히 총 국민연금 월액 하나만 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 이력과 산정 구조가 들어갑니다. 정확한 조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감액이 있더라도 그것은 탈락과 다릅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의 절반 수준이라도 1년으로 보면 약 210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본을 탈락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감액이라는 말이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영원과 일부 지급은 생활에서 전혀 다릅니다. 노후 생활비에서는 작은 차이가 오래 버티는 힘이 됩니다. 부부 가구도 비슷합니다. 부부 감액이라는 말 때문에 신청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받을 경우 합산 금액이 여전히 생활비에 도움이 됩니다. 각각 20%가 깎인다고 해서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 가구는 한 사람의 자료 누락이 전체 결과를 흔들 수 있으니 더 꼼꼼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예금, 배우자의 차량, 배우자의 연금, 배우자의 직역연금, 이력이 함께 봐야 할 자료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서로 숨길수록 불리합니다. 나중에 행정자료로 확인되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미리 같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직역연금 문제는 특히 예민합니다. 평생 공직이나 군복무, 교직에 있었던 분들은 자신의 연금을 이미 다른 방식으로 받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평성 논의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우자는 직역연금을 직접 받지 않는데 왜 같이 제외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컨텐츠에서 논의가 있으니 곧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국회 논의와 실제 시행은 다릅니다. 제정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도 다릅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도 별도로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자는 현행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경 가능성은 설명란이나 영상 말미에서 업로드 시점 재확인 항목으로 남기는 정도가 맞습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답답해 보여도 복지정보에서는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자산 처분과 증여도 똑같이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재산을 줄이면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말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조언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초연금 계산에는 처분 재산을 계속 보는 장치가 있고 자연적 소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면은 세금 문제와 가족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넘긴 뒤에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자녀가 집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의 거주권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몇십만 원 때문에 주거 안정 전체를 흔드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증여를 했다면 숨기려 하지 말고 자료를 갖고 상담해야 합니다. 언제 넘겼는지, 얼마로 평가됐는지, 어디에 썼는지, 남은 금액이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불리한 추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보다 현재 자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먼저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차량 문제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4천만 원 이상이라는 말만 듣고 모든 차가 끝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 종류와 용도, 오래된 차량 여부, 장애인 차량 여부, 생업용 여부 같은 예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라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부모님 지분이 작으니 문제 없다는 말은 심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운전하고 부모님은 실제로 타지 않는 차라면 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명의와 실제 사용, 보험, 차량가액 자료를 들고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를 바꾸는 문제도 세금과 보험, 가족 사정이 얽히므로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명의를 이렇게 바꾸라고 조언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위험 신호를 알면 적어도 예상 밖 탈락 통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 소득도 놓치기 쉽습니다. 자녀 집에 산다는 말은 가족에게는 효도와 돌봄의 장면입니다. 행정계산에서는 주거이익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 자녀주택 기준이 나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동거를 문제 삼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정 가격 이상의 직계비속 소유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때 소득 산정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생활비를 내고 있는지, 전입 상태는 어떤지, 주택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봐야 합니다.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그 사실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가족도 놀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 이야기도 많이 묻습니다. 기초연금 자체는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자체가 건강보험료에 바로 더해진다고 단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에 들어가는 국민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같은 항목은 다른 제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건보료를 한 영상에서 모두 확정적으로 말하면 위험합니다. 건보료는 건강보험 부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세법과 개인 상황을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영상에서는 이 선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시청자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한 단정이 아니라 어느 창구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입니다.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연금 확인 경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과 증여는 세무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나눠야 잘못된 조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동표를 다시 생활 순서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침에 시간을 내서 통장 앱이나 종이통장을 열어 국민연금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배우자와 함께 예금과 보험, 주식 잔액을 대략 정리합니다. 집이 있다면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방법을 찾습니다.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 등록증과 차량 가액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녀와 공동명의인 것이 있으면 목록에 따로 표시합니다. 예전에 집이나 큰 돈을 자녀에게 넘긴 적이 있으면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이력이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를 모두 봅니다. 이 자료를 들고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봅니다. 결과가 어렵게 나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예약합니다. 상담할 때는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말로 시작해도 괜찮지만 반드시 계산 항목을 물어봐야 합니다. 제 소득 인정액에서 가장 크게 잡힌 항목이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까? 소득 인정액 때문에 탈락한 것입니까? 개 차량이나 자녀 집 거주가 반영됐습니까? 수급 희망 이력 관리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이 네 질문이면 상담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통지서를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재산이 변할 때 비교해야 합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내지 말고 큰 변화가 생기면 다시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집을 팔거나 부채를 갚거나 국민연금 금액이 바뀌거나 차량 명의가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노후생활비는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다시 보는 관리 항목입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변 말만 듣고 신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터넷 글만 믿고 재산이나 명의를 급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둘 다 돈을 지키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해야 할 행동은 차분합니다. 공식 기준을 확인하고 내 자료를 정리하고 상담에서 계산 항목을 묻고 탈락했다면 이력 관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귀찮아 보여도 노후 생활비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행동입니다. 34만 9,700원은 한 달로 보면 작은 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면 식탁과 병원, 난방과 교통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불안은 숫자를 모를 때 커집니다. 숫자를 확인하면 불안이 판단으로 바뀝니다. 오늘 기억할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역할은 분명합니다. 247만 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입니다. 395만 2천 원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입니다. 월 최대 기준 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52만 4,550원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의심해 볼 출발선입니다. 4천만 원은 차량 기준에서 강하게 확인해야 할 숫자입니다. 2천만 원은 금융재산 기본공제입니다. 116만 원은 근로소득 기본공제입니다. 6억 원은 자녀주택 무상거주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이 숫자들을 모두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해두라는 뜻입니다. 표시한 숫자를 들고 상담하면 훨씬 빨리 길이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일하고 가족을 돌본 뒤 노후 생활비의 바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당당히 신청하고 감액된다면 이유를 확인하고 탈락했다면 다시 가능성이 생길 조건을 챙기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기준은 겁낼 말이 아니라 확인할 목록입니다. 목록을 확인하면 내 돈을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자료 한 장, 질문 한 줄, 상담 한 번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신청 전날 밤, 부모님과 자녀가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쳐놓았습니다. 부모님은 나는 국민연금 조금 받고 집 하나뿐이니 받을 수 있겠지 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인터넷에서 본 글을 떠올리며 집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단정이 아니라 목록입니다.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집은 어느 지역에 있고 공시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부채는 남아있는지, 금융재산은 얼마인지 적어야 합니다. 차량 명의에 부모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이력이 배우자에게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자녀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그 집의 시가표준액 기준도 따져야 합니다.
식탁에서 이 목록을 쓰는 순간 막연한 걱정이 실제 질문으로 바뀝니다. 부모님이 혼자 행정복지센터에 가기 어렵다면 자녀가 함께 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자녀가 대신 판단해서 신청을 막으면 안 됩니다. 신청 여부는 공식 기준과 상담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의 역할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자료가 빠지지 않게 챙기는 것입니다. 상담 창구에서는 말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대기하는 사람이 많고 설명해야 할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종이에 적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 소득 인정액은 얼마로 계산됐습니까? 선정 기준액을 넘었다면 어느 항목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까? 국민연금은 탈락 사유입니까? 감액 사유입니까? 부부 감액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중 무엇이 적용됐습니까? 차량이나 증여재산이 반영됐습니까? 이력관리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질문들은 공격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답을 들을 때는 금액을 받아 적으십시오. 소득평가액이 얼마인지, 재산 환산액이 얼마인지, 총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적으면 나중에 다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과의 차이도 적어두십시오. 단독가구 기준에서 얼마가 넘었는지, 부부가구 기준에서 얼마가 모자랐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준선을 조금 넘은 경우와 크게 넘은 경우는 다음 계획이 다릅니다. 조금 넘은 경우에는 재산이나 소득 변동, 다음의 기준 조정, 이력 관리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크게 넘은 경우에는 어떤 재산 구조가 원인인지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탈락이라는 한 단어만 남습니다. 통지서와 상담 메모는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배우자 상황이 달라지거나 집을 처분하거나 차량 명의가 바뀌었을 때 이전 계산과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기관에 다시 가더라도 이전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빨라집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료를 한 사람만 알고 있지 않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후복지 문제는 가족 중 한 명이 놓치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 동의 아래 필요한 자료만 정리하고 신청과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생활비 문제이면서 동시에 존엄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미안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님 재산을 묻는 일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표현을 바꾸면 좋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고 묻기보다 기초연금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을 같이 정리하자고 말하십시오. 통장 잔액을 보자는 말보다 모의 계산에 필요한 숫자를 적자고 말하십시오. 명의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따지기보다 이 명의가 부모님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자고 말하십시오. 말의 방향이 바뀌면 가족 대화도 덜 날카로워집니다. 특히 증여와 집 문제는 감정이 섞이기 쉽습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이 다시 부모님 기초연금 계산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하면 부모님은 억울하고 자녀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누구 잘못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상 처분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설명할 수 있고 자료가 없으면 추정이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큰돈이 움직였다면 은행 거래내역, 계약서, 등기자료, 세금 신고 자료를 찾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요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빠질 수 있지만 모든 빚이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인지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인지 개인 간 차용인지에 따라 증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 빚이 있다고 하는 것과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다릅니다. 부채를 갚으면 생활은 편해질 수 있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차감되는 금액이 줄어 소득 인정액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뜻은 빚을 갚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채 변화도 기초연금 결과를 바꾸는 변수라는 뜻입니다. 큰 돈을 움직이기 전후에는 복지 기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연금액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물가를 반영해 오르면 생활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 기준선 근처에 있는 분은 작은 인상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올라서 손해라는 식으로만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의 중요한 축이고 기초연금은 그 아래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두 돈을 싸움 붙여 생각하지 말고 전체 노후 현금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얼마 들어오고 기초연금이 얼마 줄거나 유지되며 다른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합쳐서 보십시오. 전체 그림을 보면 감정적인 판단이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의 톤이 조심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르신 돈 문제는 한 문장으로 선동하기 쉽습니다. 월 34만 원 날아갑니다. 집 있으면 끝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반토막입니다. 같은 말은 클릭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장은 개인별 차이를 지워버립니다. 정확한 컨텐츠는 조금 느리더라도 구분을 남겨야 합니다. 탈락과 감액을 구분하고 확정과 전망을 구분하고 공식 기준과 개인 상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영연금, 배우자 계정 논의처럼 바뀔 수 있는 주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시청자는 당장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확신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일부러 보수적입니다.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떨어진다고 겁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확인할 숫자와 순서를 드립니다. 이것이 노후돈을 다루는 영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움입니다. 마지막 점검표를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 기준선이 247만 원인지 395만 2천 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월액과 A급여액 확인 경로를 알고 있습니다. 내 집과 예금, 차량, 부채가 소득 인정액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직영연금과 배우자 기준은 현행 제외 원칙을 먼저 본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넘긴 재산과 자녀 집 무상 거주가 변수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탈락하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시작점은 충분합니다. 복잡한 산식을 모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공식 창구에서 계산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불안한 말에 흔들릴 때마다 이 질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내 소득 인정액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산됐습니까? 그 질문이 기초연금 탈락 기준을 내 생활비 판단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준비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통지서가 있으면 꺼내고 국민연금 입금액을 확인하고 자동차 명의를 보고 자녀와 얽힌 재산을 메모하십시오. 그 다음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문으로 판단할 돈이 아닙니다. 내 자료로 확인할 본입니다. 그 확인을 해낸 분이 노후 생활비를 한 번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바로 할 수 있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초연금 확인이라고 적고 그 아래에 국민연금, 집, 예금, 자동차, 배우자, 증여, 이력관리라고 써두십시오. 각 항목 옆에 모르는 것은 물음표를 붙이면 됩니다. 물음표가 많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음표를 적어야 상담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옆에는 월 입금액을 적고 가능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 확인 경로를 물어봅니다. 집 옆에는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을 어디서 확인할지 적습니다. 예금 옆에는 대략적인 금융재산과 보험, 주식이 빠지지 않았는지 표시합니다. 자동차 옆에는 차량 가액과 명의자를 적습니다. 배우자 옆에는 연금과 재산, 직역연금, 이력 여부를 적습니다. 증여 옆에는 큰돈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긴 날짜가 있는지 적습니다. 이력관리 옆에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할 날짜를 적습니다. 이 정도 메모만 해도 막연한 불안은 줄어듭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순간 다음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탈락 기준은 한 번에 완벽히 이해해야 하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활비를 지키기 위해 하나씩 확인하는 점검표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전부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세 가지는 꼭 남겨두십시오. 국민연금은 탈락과 감액을 구분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보다 넓은 계산입니다. 한 번 탈락해도 이력관리를 확인합니다. 그 세 가지가 남으면 기초연금 상담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